네, 어떤 지역의 빼어나게 아름다운 풍경 8곳을 골라서 팔경이라고 부르는데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만의 팔경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산책하다가 만난 멋진 곳, 책 읽기 좋은 장소. 이렇게 하다 보면 일상 속에서의 소중한 장소들이 보물처럼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어디서 함께 하시나요? 오늘도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 합니다. 인생 책방 책방지기 이지혜입니다. 책, 인생 책 비싸 책수의 권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 지식 탐험가이자 작가 이시안입니다. 네, 첫 번째 코너는 이시안 작가님이 준비해주고 계신데요. 시대와 공간을 넘어서 현재에도 공감하고 묵직한 울림을 주는 고전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책 만나볼까요? 세계적인 대문호인 해밍웨이 아시죠? 네. 해밍웨이 책이 아닙니다. 해밍웨이가 아니라고요? 해밍웨이가 아니라 해밍웨이가 이 작가를 두고 현대 미국 문학은 바로 이 작가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한 그런 사람이죠. 야, 현대 미국 문학의 시작이라고요? 네. 시작이면 엄청 중요한 작품과 작가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빨리 얘기를 좀 해줘요. 자꾸 이렇게 겉돌지 마시고. 우리가 고전하면 뭐 이름은 들어봤지만 본 적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작가의 작품은 분명히 보셨을 거다. 세 가지 얘기할 테니까 네. 보신 거 몇 가지 보셨나 한번 보세요. 네. 첫 번째, 왕자와 거지. 오, 완전 왕자와 거지, 재밌을 것 같아, 알죠? 애기 그렇죠? 때. 네. 톰 소여의 모험, 오, 톰 소여 네. 모험 재밌었죠. 허클베리 핀의 모험. 오, 바로 이 작가. 정말. 아, 진짜 어릴 때부터 재밌게 네. 읽었던 책들인데 작가가 워낙 유명한 분이잖아요. 혹시 맛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마크 트웨인. 마크 트웨인이죠. 마크 트웨인. 맞아. 이시안의 고전님께서 살펴볼 고전은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주요 배경이 미시시피 강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어릴 때 읽으면서 미시시피 강을 막 상상하고 그랬었는데 혹시 작가님이 이곳 출신이신지 궁금하네요. 허클베리 핀, 톰 소여가 그 뛰놀던 곳. 제가 그 미시시피를 지나간 적이 있는데 어때요? 되게 시골이에요. 그냥 시골이에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동상 같은 것도 건립해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포인트로 마크 트웨인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마크 트웨인은 1835년 미국 미주리주 플로리다 출생입니다.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4살 때 미시시피 강가 하니발로 이사를 가거든요. 여기서 보냈던 어떤 어린 시절의 기억들, 이걸 가지고 이제 톰 소여의 모험이라든가 허클베리 핀의 모험 이런 게 나온 거죠. 11살에 아버지를 여여요. 네. 그리고 그때부터 인쇄소 견습공도 하고 선원이라든가 도선사 이런 것도 했고요. 그러다가 골드러시가 일어났거든요. 서부에서 금이 발견됐다. 그래가지고 땅을 매입해요. 그리고 또 열심히 이제 캐보는데 금이 약간 발견되고 끝났습니다. 아유. 그래서 이제 빚더미에 앉게 되고요. 빚도 갚아야 되니까 신문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돼요. 네. 그 신문사에서 자기 글을 발표했는데 그게 호평을 받으면서 작가로 데뷔를 하게 된 겁니다. 파란만장했네요. 마크 트웨인이 필명이거든요. 그래요? 네. 와. 본명은 어려워요. 따라해보세요. 사무엘 랭온 클레멘스. 사무엘 랭온 클레멘스. 네. 그렇죠. 어렵네. 마크 잘 트웨인을 바꿨네. 바꾸기 잘했죠. 네. 근데 마크 트웨인 그게 뭐냐면 물속 깊이 2길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한 길 2길에서 투거든요. 네. 트웨인. 어. 2길 정도 되면 배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깊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로 관리인들의 용어였는데 그냥 그거를 마크 트웨인 해가지고 이 사람이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마크 트웨인은 굉장히 독특한 이력이 2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주식 투자자로 또 유명해요. 오. 근데 돈을 굉장히 많이 날렸다고 합니다. 주식계에서는 마크 트웨인의 그 어록이 있거든요. 10월, 이달로 말할 것 같으면 주식 투자에 특히 위험한 달이다. 그거 외에 다른 위험한 달로는 7월, 1월, 9월, 4월, 11월, 5월, 3월, 6월, 12월, 8월, 그리고 2월이 있다. 언제 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밀 위험하다는 얘기군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력은 발명가로 유명합니다. 진짜? 그리고 마크 트웨인이 발명한 것 중에 지금의 우리가 쓰고 있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거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네, 다? 네. 여성들만 주로 많이 쓰는데요.
이런 건가? 그러니까 여성들만 쓴다니까 이제 연상되는 게 있잖아요. 그 방금 얘기한 속옷과 관계되는데 속옷? 그 브래지어가 네. 이렇게 후크로 차잖아요. 네, 네, 네. 이 후크를 발명한 사람이에요. 마크 트웨인. 마크 트웨인이요. 정말요? 네네. 아, 대단하네. 그 와이프가 같이 파티에 가야 되는데 막 이것 때문에 꼼지락꼼지락 거리고 있으니까 아, 진짜 답답해. 그래서 이거를 발명해가지고 특허까지 했는데 돈 많이 벌었겠다. 떼돈 벌었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때가 1800년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까지 코르셋을 주로 했기 때문에 브래지어를 안 했어요. 아. 1900년대로 넘어가야 이걸 하거든요. 야, 대박 나셨어. 그래서 어떡해. 생각보단 돈을 못 벌었다라고 합니다. 아, 근데 만약에 발명품으로 돈방석에 앉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우리가 지금의 마크 트웨인 작품을 만날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허클베리핀 모험으로 한번 가봐요. 그럼 두 번째 포인트, 네. 허클베리핀의 모험 줄거리를 좀 살펴볼게요. 작품을 보면서 어떤 용기가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첫 장에 경고문이 있거든요. 경고문에 뭐라고 있냐면 이 이야기에서 어떠한 동기를 찾으려는 자는 기소될 것이다. 교훈을 찾으려는 자는 추방될 것이고 그리고 줄거리를 찾고자 하는 총살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경고문이 왜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보라 이런 뜻이죠. 네. 허클베리핀의 모험은 톰 소여의 모험의 속편이에요. 그러니까 톰 소여의 모험이 먼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그 세계관을 공유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톰 소여의 모험 마지막에 두 소년이 동굴에서 보물을 찾아가지고 부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된 상태예요. 여기서는 헉이라고 주로 부르거든요. 네, 헉. 쉽게. 근데 얘는 원래 밖에서 막 불황아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살던 애잖아요. 그런데 이제 돈이 생겨가지고 또 후원인도 생기고 해서 어떤 틀에 갇혀 살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나요. 얘를 버리고 도망간 아버지가 나타나서 이 헉을 납치해가지고 그 금화를 노려요. 어머, 돈 냄새를 맡았네. 이러다가 안 되겠다 네. 해서 허클베리핀이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짐이라는 또 도망 노예를 만나요. 어머. 그래서 이 짐과 같이 미시시피 강을 여행하는 이야기. 이게 영화로 치면 로드무비고요. 또 둘이 같이 하니까 버디무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뭐 나는 공작이다, 나는 임금이다 이러면서 막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같이 어느 상속인의 돈을 가로채려는 거기에 살짝 꼈다가 이걸 폭로하고 도망을 가게 되고요. 이 사람들이 열받아서 이 도망 노예를 잡아다가 또 어디에 팔아버려요. 근데 이 마침 이 도망 노예 산 집이 톰의 친척인 거예요. 그래서 허크가 자기가 톰인 척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든 빼오려고 하는데 네. 그때 또 톰 소요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둘이서 이 그 노예를 빼줘요. 그러다가 총을 맞아가지고 부상을 당하고 그러거든요. 네. 마지막은 도망 노예의 원래 주인 있잖아요. 원래 주인이 죽으면서 얘를 이제 너 이제 노예 하지마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얘도 풀리고 그다음에 허크의 아버지도 죽은 거예요. 그 허크도 이제 위험해서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이제 좀 평온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런 줄거리입니다. 야, 그래도 끝이 해피엔딩이라 해피엔딩. 진짜 다행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왠지 이 책이 끝나도 톰과 헉은 늙지 않고 계속 미시시피 강을 여행하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러게요. 근데 어릴 때는 사실 모든 세상이 모험투성이었잖아요. 이렇게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서 모험은 내 사전에는 없는 말이 되곤 너무 쉽죠. 하는데 네. 근데 어른이 돼서 이 책 다시 보면은 느낌이 또 다르게 다가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허클베리핀의 모험은요. 그래서 이게 약간 사회 고발적인 작품이에요. 되게 다양한 면모가 담겨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 우리 세 번째 포인트로 이제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도망 노예와 같이 길을 간다라는 거거든요. 톰과 헉이 살았던 그 19세기 이때 미국은 남북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가장 셀 때요. 남부는 농업 위주였거든요. 목화를 재배해서 그걸 가지고 수출했기 때문에 그 목화를 하려면은 일손이 정말 많이 필요했어요. 북부는 상공업 위주라 자유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돈 내고 사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 경제적 이유로 북부는 노예를 반대했고 남부는 노예가 굉장히 필요했던 상태. 그런 상태에서 그 남부에 살았던 애들이 톰과 헉이에요. 헉이 어떤 고민을 하냐면 도망 노예인 짐과 같이 길을 가잖아요. 네.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되나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지옥엔 갈 때 가더라도 이 친구와 같이 가겠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도망 노예랑 어떤 친한 게 도덕적인 문제인 거예요. 윤리적인 문제. 진짜. 그만큼 노예랑 같이 뭘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네. 정말 당시로서는 흔하지 않은 소설이었다. 그러니까 이 소설로부터 미국 문학이 시작되었다는 건 뭐 문체라든가 위트 그런 것도 있지만 내용 자체가 바로 그런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혁신적이다. 어떤 사회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가치를 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야, 책이라는 게 읽는 시기에 따라서 책이 가지고 있는 깊이와 묘미를 새롭게 발견한다는 거, 이게 바로 고전이 주는 매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두 소년의 모험 속으로 한번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볼게요.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 책방,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교수로 총장으로 35년 동안 교육 현장에서 활약하신 분입니다. 교육자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초선 의원 대표를 맡으셨대요. 예. 그 반장 같은 거죠. 예, 예. 거기서 뭐 초선 의원 공부 모임을 이끌어 가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공부는 이제 그만하셔도 되지 않나 싶은데 공부에 진심이신 것 같아요. 네, 아니 공부는 아주 평생 해야 되고 네. 우리가 요번에 이제 국민의힘 44명의 이제 초선 의원들이 네. 이렇게 국회에 네. 입성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각 분야에서 아주 기라성 같은 분들이죠. 그 한 분야에 이런 분들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기후 문제는 기후 문제에 대한, 그 다음에 반도체 같으면 반도체 문제, 그 다음에 물 문제 같으면 물 문제, 이런 그 AI 같으면 AI, 그 다음에 경제, 네. 뭐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우리가 듣고 네.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분이 하면은 44명이 네. 계속해서 하면은 44개의 테마를 다 공부할 수 있잖아요. 한 분 한 분이 교과서인 거네요. 그렇죠. 와. 그렇죠. 움직이는 이제 교과서가 되는 저 거죠. 거기 가서 한번 듣고 네, 싶은데요. 언제든지 오세요. 언제든지 오세요. 가야겠다. 네, 꼭 한번 네. 보세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초선 의원 모임의 대표시잖아요. 그때 예, 예. 관장 선거 한 건가요? 그렇죠. 뭐 선출해가지고 뽑았죠. 네. 그러시군요.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 의원님 명함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얘기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가져오셨어요? 그렇죠. 저는 언제든지 네. 여는 사상 구민 부산 시민의 영업사원 김대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가깝게 느껴지긴 하네요, 의원님. 아니 뭘 파시려고요? 제가 지역구가 사상구니까 네. 사상구와 부산 시의 현안 문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안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데 네. 제가 앞장서겠다 하는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죠. 영업사원처럼 발로 뛰겠다. 그렇죠. 예. 그러시군요. 예. 아니 이렇게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의원님이신데 우리 김대식 의원님의 인생책이 궁금합니다. 네. 바로 이 책을 들고 오셨는데요. 세종국가경영연구원 박현모 교수의 세종처럼입니다. 어떤 책인지 만나보고 올까요? 국가의 최고 경영자이자 리더로서의 세종을 분석한 세종처럼. 소통과 헌신하는 모습, 모두의 반대에도 끝까지 설득해서 이끄는 추진력 등 500년 역사를 뛰어넘는 세종대왕의 리더십을 보여주는데요. 세종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한국형 리더십의 조건을 만나봅니다. 네, 이 세종처럼을 인생책으로 선정해 주셨는데요. 세종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워낙 좀 관심이 많으셨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조선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참 본인의 멘토, 본인이 닮고 싶은 인물, 네. 그다음에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 이렇게 들 수 있잖아요. 저는 딱 2명을 들 수 있는데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인데 왜 세종대왕이냐? 저는 지도자는 2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미래를 볼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본인만의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중에 한 분이 저는 세종대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분이 가장 제일로 꼽은 게 소통이었어요. 소통과 섬김. 나는 국회 들어가면은 여야 통합, 소통, 합의 정치를 하겠다. 우리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 이걸 해보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세종처럼 수많은 책이 있지만은 네. 이 세종처럼
이래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됐죠. 예. 저도 세종대왕 너무 존경해가지고 한글날 결혼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저희 첫 아이의 태명이 이도였어요. 아, 세종대왕처럼 멋진 인물을 야, 자라라라는 예. 마음으로. 그래서 저희 남편이 늘 하는 말이 이 아이가 뱃속에서 가부좌 틀고 앉아있을 것 같다. 대왕의 이름이니까 이랬는데 그만큼 저도 존경을 하거든요. 아니, 두 분은 이 책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도 세종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 저도 훈민정음 웃음까지도 만들었어요. 개그, 저만의 개그. 아. 훈민정음 웃음. 예, 근데 이 세종이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우리가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어떻게 조선시대에 이런 왕이 있었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다시 한번 책을 감탄하면서 읽게 예, 되더라고요. 작가님 어떠셨습니까? 전 솔직히 요즘에 네. 어떤 위대한 인물을 바탕으로 뭐 책을 쓸 기획을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요즘 시대에 존경할 만한 롤모델이 별로 없다 보니 롤모델을 좀 세우자. 근데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 약간 힌트가 없었어요. 근데 이 책을 보니까 아,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야, 의도네.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여러 가지 장점들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해가지고 지금으로 보면 무슨 경영 해가지고 탁 놨더니 현대인들이 보기에도 좋고 쏙쏙 눈에 박히더라고요. 야. 하나 얻었습니다. 의도가네. 네. 무겁게 가세요. 그러니까요. 네. 아, 좋습니다. 네. 우리 김대식 의원님의 책과 인생 이야기 이제 키워드를 통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말씀하신 대로 소통의 리더십입니다. 즉위 후에 처음 한 말이 이 얘기라고 하죠. 의논하자. 야, 내가 하니까 따라와라. 이게 아니라 의논하자. 그렇습니다. 너무 울림이 있는 말이에요. 그런 만큼 겸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영의정이라든지 자의정, 우의정 이렇게 병조판서 그때는 이제 이렇게 할 때 나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니 여러분들이 의논해가지고 좋은 사람을 청구를 해라. 그러면 내가 선택하겠다. 네. 이럴 정도로 소통 그리고 이 자기 부하들,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을 이 섬김의 정치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삼국지를 읽고 그 방대한 책을 읽고 거기에서 두 글자로 축약을 해봐라 다 있고 그러면은 전략이라는 이런 전략. 단어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3구 27, 66권을 읽고 나면은 이 사랑이라는 글이 이 축약을 될 수 있고 또 불교의 경전을 읽고 나면은 자비라는 건데 그런데 이 세종처럼을 읽고 나면은 뭐냐? 저는 소통, 헌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영하는 측면이나 지금 우리 정치하는 측면이나 이런 것도 거의 저는 이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하부 상달식으로 하는 이런 것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야, 우리 오늘날 민주주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네. 하는데 왕정 시대임에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세종대왕은 늘 민의를 청취하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많이 백성들의 목소리를 좀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세종은 피곤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곤해 있었다는 것은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과로가 발생했다는 거죠. 저도 이제 저녁에 잘 때 왜 지금 자야 되느냐. 빨리 나는 지금 내일 가고 싶다.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런 에너지가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설렘이 있는 거예요. 내일 지금 그래. 이 세종대왕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신하들에게 이 좋은 정책을 펼칠까 이런 것을 늘 끊임없이 호기심을 가지고 분석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경영을 하는 이 기업의 지도자들은 회사 같으면 자기 직원들에게 일방적인 것보다 본인이 먼저 실천을 함으로써 그게 자연스럽게 리더십이 따라올 수 있다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그 책에서 가장 저는 핵심으로 좀 꼽고 있습니다. 아주 밑바닥에 있던 이런 분들도 참 섬겼어요. 굉장히 섬겼고 그때 당시에 노비들에게도 뭐를 줬냐면 출산 휴가를. 그러니까요. 와, 정말. 와. 맞아요. 이 강원도에서 기근이 일어나니까 그 양반들의 그 논밭을 잘라서 제공하고 와. 이러한 부분은 저도 굉장히 어렵게 성장하고 밑바닥부터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주경야독을 했거든요. 국회에 있는 한은 약자편에 써서 그 약자를 대변하고
실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데서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죠. 예. 아니, 그 세종대왕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훈민정음 창제라고 그렇죠.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늘 이렇게 배울 때 어린 백시영이 중귀게 네. 달아 문자와로 사마띠 아니할시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도 사실은 말씀하신 백성과의 소통을 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우리 글을 만들어서 참 오늘날 노벨 문학상까지 받는. 예. 저는 노벨 문학상을 참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강 작가. 한글을 너무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한글을. 이걸 어떻게 이 번역을 이게 하지? 번역이 안 돼요. 그렇죠. 네. 우리 작가 선생님 번역이 안 되잖아요. 검으면 검는 거지 까무 짭짭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맛깔나는 말이 어려워요. 한글만 표현할 수 있는 맞아요. 거예요. 한글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종대왕께서 이러한 것은 이것이 다 소통에 그렇죠. 우리 백성들과 소통의 창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세종대왕께서 이 언어를 창제 한글을 만드셨다 이렇게 좀 보는 겁니다. 의원님 요즘이 그 디지털로 또 많이 소통을 하잖아요. 예. SNS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대학에서도 제가 강의하면서도 이야기를 했고 네. 또 이렇게 어떤 특정한 곳에서 특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네. 제가 이 SNS가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네. 이게 이제 SNS에서 노출이 된 그 자체는 주원 글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SNS에 긍정의 말을 좀 많이 넣자.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들이 서로 대정부 질문이나 국회의원들 할 때 존경하는 뭐 김대식 의원님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럼 왜 존경하는 거를 붙일까? 그 존경하는 말을 하면서 한 번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언어의 힘이군요. 그렇죠. 언어의 힘이죠. 아부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은 역대 미국의 대통령 속에서 가장 아부를 잘했던 대통령이 누구냐? 링컨이라는 거죠. 아부라는 것은 아첨을 하면 안 되지만은 아부라는 것은 남에게 좀 긍정의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기분 좋게 하는 말. 그러면 자기도 기분 좋고 상대방도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소통이고 통합이고 화합이다. 그래서 우리 SNS도 전문의들이 좀 가급적이면은 네, 좀 긍정의 표현을 많이 써주는 언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진정한 인간관계입니다. 세종대왕은 워낙 신하나 백성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분이죠. 의원님께서도 저서에서 보니까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사람을 남기는 관계의 비밀, 여기서도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셨죠. 저는 제가 이제 호가 어떤 분이 정해줬는데 호가 있으세요. 네. 만형만제. 만형만제. 형이 1만 명, 동생이 1만 명. 와. 그런데 제가 지금 6만 명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6만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사에서 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이 네트워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 이거를 네. 심층 취재를 했는데 제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때- 기준인가요? 그러니까는 통신사에서 쫙 해가지고 저장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때 당시에 4만 명이 좀 넘었어요. 전화번호부에. 네, 전화번호부에. 와. 그때는 막 4대씩 전화하기로 하는데 네. 지금은 6만 명 정도인데 이야. 제가 이제 형님이 1만 명, 동생이 1만 명, 누님이 1만 명, 여동생이 1만 명, 네. 친구가 1만 명, 네. 기타 1만 명, 6만 명 이렇게 그동안에 저는 소위 말해서 머리가 좋은 분들, IQ가 좋은 분들이 잘 살았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앞으로 70년은 네트워크를 휴먼 네트워크를 잘한 사람이 잘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늘 평소에도 가지만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내가 웃어야 거울이 따라 웃는다. 네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항상 제가 먼저 다가갑니다. 제가 이제 왜 이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냐면은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추운 겨울날 연탄 한 장이 없어서 베개를 움켜잡고 울면서 독학하고 고학할 때 어릴 때. 진짜? 우리 주인집 딸이 네. 오빠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연탄 한 장을 그 아궁이에 넣어줬어요. 네. 그날 저녁에 내가 얼마나 따뜻하겠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네. 그 딸의 아빠가 네. 몽둥이를 데리고 어머. 그 딸을 때리는 거예요. 왜 패는 넣어줬냐고? 거예요. 왜 넣어줬냐고. 아이고야, 네.
그래서 그 길로 제가 그 집을 나옵니다. 나와서 저 여학생을 위해서라도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 연탄 한 장을 저한테 아궁에 넣어줬던 그 여학생의 그 따뜻한 마음처럼 저도 정치를 그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제가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저는 인간관계 한 페이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의원님 보면 아궁이 의원님이라고 불러요. 따뜻하네. 그러게요. 아니 근데 너무 의외인 게요. 네. 뵙기에는 굉장히 곱게 잘하셨을 그렇죠. 것 같은데. 남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린 시절에 그렇게 어렵게 잘하신 거예요?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로부터 단돈 1,000원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요? 그리고 제가 전남 영광 출신인데 중학교를 제가 한평중학교를 졸업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부산으로 갔습니다. 주경야독 할 때 교장 선생님이 저를 새벽 1시에 손을 잡고 달동네 그러니까 올라가서 대시가 이 많은 사람들이 잘 때 너는 깨어 있어야 되고 이 사람들이 공부할 때 너 공부해야 된다. 제가 그거를 회상하면은요. 네. 나는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초능력, 초긍정 이런 힘이 오늘날 이렇게 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기운이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웃고 항상 네. 긍정적인. 근데 정말 대단한 게 요즘 그 말 아시죠? 이생망이라는 네. 말 있거든요. 이번 그렇죠. 생은 망했어. 망했어. 그래서 정말 뭐 부모한테 받은 거 없고 나 기반 없으니까 아유 그냥 뭐 대충 살 거야 하는 사람도 사실은 많은데. 많죠, 많죠. 일어문학 박사 따시고 그렇죠. 일본 저도 유학도 다녀오시고. 예, 박사도 저는 2개를 가지고 있죠. 국내에서 한국에서 박사 받고 일본에서 박사 받고. 네. 그리고 하여튼 책을 가까이 하고 늘 지혜를 책 속에서 얻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또 귀하게. 제일 좋은 게 요 인생책. 네. 나는 국회 방송 중에서 많은 방송이 좋은 방송이 많이 있지만 제일 좋은 방송이 나는 야, 인생책. 아유 무조건. 감사합니다. 최고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요즘 사실 젊은 사람들 너무 살기 힘들다 보니까 주변 사람 챙기는 거에 사실 크게 정성을 들이기가 인색하죠. 어렵거든요. 네. 이런 관계에 대한 고민이 있는 사람들에게 좀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을 이렇게 수상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은 AI가 한 사람들이 그 상을 다 받았어요. 이제는 시대가 그만큼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그게 태어난다. 그게 협업이 한 거거든요. 젊은이들은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참 살아가기가 한 거 아닙니까? 지나고 보면은 제일 쉬운 게 공부거든요. 제일 쉬운 게 공부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뭔가요? 막 공감해 드리긴 저 어렵지만 고개만 그냥 예의상 끄덕인 거예요. 아니 우리 작가 제일 쉬워요? 선생님이니까 안 그래요?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공부 쉬운 거 아니야? 쉬운 건 아닌데 가성비가 좋아요. 가성비.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다른 그렇죠. 거는 확실하니까. 인풋이 우리가 들어가면 좋아가지고. 확률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공부는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확실히 나옵니다. 맨사 출신이거든요. 그거. 다 머리로 배우는 거예요. 저 머리야. 머리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저는 다 그래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생각의 사고를 좀 전환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반드시 내 목표를 달성해서. 요즘 성공이 뭐 국회의원 되고 성공이고 장관 돼서 성공입니까? 과학자 돼서 성공입니까? 아니에요. 성공의 개념은 나는 코미디언이 되고 싶다. 그럼 그럼요. 코미디언 되면 성공한 거예요. 저 그게. 성공했어요. 나는 작가가 되고 싶다. 그럼 작가 하는 거예요. 나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 아나운서가 되면 성공한 거예요. 네. 나는 우리 동네에서 조만한 커피숍을 하는데 내가 좀 대형 커피숍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성공의 척도가 있는가? 어디에 뭐가 되고 지위가 높고 난 이런 게 아니고 그러나 자기의 목표를 좀 뚜렷하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절대 시리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넓고요. 뭐 할 일도 많고요.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그런 자리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아니 근데 좀 주무셔야 될 텐데 잠도 못 주무시고 네. 너무 달리기만 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우리 진영 씨가 쉬는 시간 잠깐 주시겠어요? 그럴까요, 의원님? 제가 그러면 의원님 조금 숨 좀 고르면서 가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권진영의 휴게소 같은 시간, 결정 OX 시간이거든요. 첫 번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깥일에 열심히다 보면 집안일에는 소홀하기 마련인데 나는 가족과의 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다. 하나, 둘, 셋. 진짜요? 와, 야, 질문 끝나기도 전에 올리셨어요. 오, 진짜. 와, 그 아니 근데 가족분들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의원님? 그 아마 들어도 아마 똑같은 답이 나올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상식적으로 네. 6만 명의 사람을 챙겨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럼 챙겨야죠. 가족한테는 정성을 들일 시간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바빠도 아침 새벽에 일어나면은 우리 가족 밴드가 있습니다. 오, 와. 가족 밴드에다가 제가 글을 쓰죠. 글을 쓰고 사진을 올리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좋아요 뭐 이렇게 좋아요인데 이렇게 해서. 좋아요 누른다. 잘못 알고 계셔 지금. 그리고 이제 우리 막내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저는 이게 공부를 잘 안 하는 거예요. 미국은 고등학교가 4년인데 네. 4년 동안 내가 하루도 빼지 않고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와, 이메일을 쓰신 건가요? 아니요, 지 손편지를 써가지고 계속 보내는 거죠. 아, 너 잘 있냐? 밥 먹었냐? 오늘 뭐 학교 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네. 내가 오늘 인생 책방에 출연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질문이 있었다. 근데 나는 이렇게 답변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나는 오늘 무슨 신문에 사설을 읽어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치, 사회, 문화, 뭐 경제 이런 모든 분야를 망라해가지고 간접적으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야, 아니 소통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데요. 늘 소통해. 아무리 바빠도 소통에는 훌륭하시다. 그래서 자신 있게 제가 요거. 자,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지금 전화해서 이유는 묻지 말고 만나줄 수 있냐고 했을 때 최소 5명은 나올 것이다. 하나, 둘, 셋. 오, 야, 역시 굉장히 관계에 자신 있으신 거예요. 한 뭐 100명도 지금 전화 나왔는데 진짜요? 이건 실험해보고 싶은데요. 바로 한번 실험해보고 싶은데요. 네. 실험 한번 해봐도 될 거예요. 네. 와, 의원님 대단하시네요. 만나자 이러면 100명은 오케이 할 거예요. 와, 야, 바쁜데도. 이렇게 뭔가 사람의 관계에 자신 있고 확신 예, 예, 있다는 건 예. 대단한 보물이에요. 네네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솔직한 진실보다 약간의 거짓이 필요하다? 하나, 둘, 셋. 오, 아, 진짜요? 아니에요? 아이, 의원님 요즘에 솔직하면은 약간 좀 허점이 드러나잖아요. 아니 허점이 드러나도 네. 그렇게 아니 그러면 내가 솔직하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떠날 수도 있죠. 어. 떠날 수 있는데 진정 어린 이야기 하면은 절대 떠나지 않죠. 오히려 더 고마워하죠. 그때 그 상황은 굉장히 섭섭하죠. 네. 섭섭하고 밉지. 그렇지만은 딱 1시간만 지나면은 그 말이 진정 그거를 이해 못하고 떠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마지막 네. 질문 드릴게요. 바쁜 일정을 즐기는 소소한 나만의 행복이 있다? 하나, 둘, 셋. 뭘까요? 일단 저는 걷습니다. 걸어. 많이 그래요. 걸어요? 하루에 1000보를 안 걸으면 나 집에 안 들어갑니다. 첫째 기분 전환이 되고. 그래서 긍정의 힘이 네. 막 그래서 생기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걸음으로써 이제 운동 이제 자기 건강 관리가 되고. 네. 세 번째 이제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와, 대단하시네요. 네. 우리 김대식 의원님의 솔직한 OX 퀴즈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의원님의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지를 볼 수 있었던 네. 잠깐 쉬는 시간이었는데 계속해서 키워드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바로 교육의 미래입니다. 우리 세종대왕도 인재 교육의 중요성, 인물을 어디에 쓰느냐, 적재적소에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굉장히 고민하셨던 분이잖아요. 저도 책을 보니까 황희정 승이 예. 약간 저는 청년결백하고 그런 분이신 줄 알았는데 약간의 또 사생활 문제가 저 깜짝 놀랐어요.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있었다니. 와. 그러면 보통 막 세종이 내칠만도 한데 내치지를 않으시거든요. 그 사람의 장점도 있지만 약점이 있긴 마련이거든요. 네. 또 민주주의라는 게 또 49% 반대와 51% 찬성 2%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공과 과가 있으면은 과보다 공 쪽을 좀 많이 볼 필요가 있어. 그런데 세종대왕은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황희정성이 그런 흠집이 있어도 그 황희정성만한 인재가 없다. 이 인재를 한번 잃게 되면은 국가에 큰 손실이다. 이래서 인재를 등용하셨고 어지간한 그런 실수는 다 용서를 했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인재를 넓은 공간에서 찾는데 세종대왕께서는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하는데 세종대왕은 누구보다도 앞장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35년 동안 교수 총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언제까지 국회의원 할 줄은 모르겠지만은 국회에 있는 한 난 다른 상임위는 갈 생각을 안 합니다. 오로지 교육위원회만 해서 우리가 산업화 민주화를 성공하고 세계 탑10으로 올라설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왔느냐? 나는 교육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들이 나는 헐벗고 굶주려도 내 자식만큼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힘이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교육의 형태를 보면 굉장히 우리가 불안한 많고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리셋 교육을 해야 된다. 리셋. 다시 교육으로 가가지고 이제 이 시대에 걸맞는 이런 교육의 패러다임을 우리가 만들고 또 교육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더 성장할 것이냐, 여기서 추락할 것이냐, 이것도 저는 교육에 달려 있고 인구 문제도 저는 교육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사회생활 이런 것도 전부 교육에 달려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점에서는 앞으로 이 교육위원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그거를 다 역량을 다 쏟아붓겠다. 교육이 미래다라는 말 많이 하는데 교육위원회에 워낙에 그 교직에 한 30여 년 계셨던 분이 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니까 어떻게 교육이 또 발전해 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의정활동 계속 이어가셔야 되잖아요. 김대식 하면 어떤 의원이다라고 딱 떠올렸으면 하는 그런 게 있으실까요? 김대식이라면은 참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다. 그리고 소통과 협치를 잘하는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남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예. 지금 모든 그 여야 관계뿐만 아니라 같은 당끼리도 저는 소통이 좀 많이 부족하다. 그것은 왜 그러냐?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기 이기주의. 상대방의 입장을 내가 저랬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꼬여 있는 실타래를 하나하나 이렇게 풀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그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진영 씨 오늘 의원님 만난 소감 어떠셨어요? 의원님은 정말 노래가 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힘을 내요 슈퍼파워. 왠지 의원님을 만나니까 힘을 얻어가는 것 같아서 국민들에게 그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계속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시안 작가님 간단한 추천평 부탁드릴게요. 요즘 아이들이 롤모델로 삼을 만한 존경할 만한 인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세종대왕 같은 분들이 좀 부각이 되어서 내가 따라야 될 존경할 만한 인물들이 있구나. 저렇게 살았으면 되겠다라는 롤모델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김대식 의원님께서 인생책으로 가져오신 세종처럼 이 책을 통해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우리가 500년 역사를 뛰어넘는 그 하나의 선택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평범한 우리 국민, 우리 시민들도 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 그리고 늘 자기를 낮추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갈등의 이게 벽을 뛰어넘고 합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대한민국은 더욱 더 큰 대한민국으로 저는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저는 이 책에서 그 답을 찾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소통과 헌신의 리더십을 보여준 세종대왕처럼 의원님만의 따뜻한 의정활동 계속 이어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도 알고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데요. 오늘은 일상을 소재로 호기심과 발견이 가득한 책들을 준비했습니다.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도서까지 지금 만나볼까요?
우리가 매일 손에 쥐고 입에 넣는 젓가락. 하지만 이 익숙한 사물이 공포로 변한다면? 쾌, 젓가락, 괴담, 경연은 일상적 사물인 젓가락에 얽힌 미신과 금기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국적의 5작가들이 엮어낸 괴담집인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일본을 배경으로 한 젓가락님. 어느 날 전학생 네코가 밥 위에 젓가락을 꽂고 기도하는 모습을 본 아메미야. 네코는 84일 동안 의식을 치르면 젓가락님이 소원을 들어준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소원을 이루고 싶었던 아메미야는 의식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섬뜩한 꿈과 이상한 사건이 이어지고 의식을 알려준 친구 네코까지 갑자기 사라지게 되는데요. 과연 젓가락님의 소원에 숨겨진 무시무시한 대가는 무엇일까요? 젓가락님의 저주는 일본에서 대만으로 넘어가 네 번째 이야기 악어 꿈으로 이어지는데요. 젓가락님 의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꿨던 꿈. 이 꿈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의 꿈에는 공통적으로 한 학교가 등장했는데요. 꿈에 등장한 학교는 오래전 저수지에 수장된 비초등학교와 동일한 구조였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5학년 학생들이 동시에 실종되는 미스터리한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요. 세월이 지나 다시 진상을 밝히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고 드디어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면서 젓가락 이야기는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갑니다. 소원을 비는 순간 시작되는 저주, 그리고 평범하게만 생각했던 젓가락이 주는 섬뜩함. 이 특별한 괴담 릴레이와 함께 일상 속 공포를 만나보세요. 하늘로 총을 쏘면 어떻게 될까? 자다가 갑자기 움찔하는 이유는 뭘까? 이런 엉뚱한 질문들에 대한 과학적 해답을 찾아주는 책이 있습니다. 사소해서 물어보지 못했지만 궁금했던 이야기, 일명 사물궁이는 생활 밀착형 과학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누워서 자다가 움찔했던 기억 있으시죠? 이 증상은 수면 놀람증 또는 수면 경련, 근간대성 경련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사람이 수면에 빠지기 시작하면 근육이 이완되는데 피로가 극심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몸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답니다. 긴장 상태가 잠들기 전까지 지속되면 근육 이완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되고 깜짝 놀라 깨게 되는데 이게 바로 수면 놀람증인 거죠. 다음은 우유값에 대한 사소한 궁금증입니다. 종이로 된 값에 담겨 판매되는 우유. 그런데 이 우유값을 살펴보면 여는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열면 뻑뻑하긴 해도 잘 열리는데 이렇게 방향을 정한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단순한데요. 우유값에 우유가 담기면 기계가 뜨거운 열로 입구를 압축 봉인하는데 여는 쪽에 접착 약화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접착이 약해서 좀 더 쉽게 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질문은 없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사물공유와 함께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도 과학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곽재식의 먹는 화학 이야기는 화학자이자 이야기꾼인 곽재식 작가가 맛있는 요리와 화학의 비밀을 풀어낸 책인데요. 첫 번째로 만나볼 음식은 김밥입니다. 이 김밥에 우주가 담겨 있다면 믿을 수 있나요? 김밥의 핵심 재료인 김에는 비타민 B12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B12를 만드는 데는 철보다 무거운 원자인 코발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발트 같은 철보다 무거운 원자는 오직 중성자별의 충돌 같은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만 탄생할 수 있다는데요. 그렇게 먼 우주에서 시작된 코발트가 수많은 시간을 거쳐 우리의 김밥 속 김이 되었다니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중성자별의 조각을 맛본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다음으로 만나볼 음식은 야식 대표 주자인 라면입니다. 여러분은 라면을 끓일 때 찬물에 면과 수프를 바로 넣으시나요? 아니면 물이 끓고 난 후에 넣으시나요? 라면 회사들은 공통적으로 끓고 난 후에 넣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이 끓어서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것과 같이 상이 바뀌는 현상을 상변화라고 부르는데요. 이 상변화가 일어날 때는 온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물이 다 끓은 뒤에 스프와 면을 넣고 라면을 끓이면 항상 100도를 유지해서 면발을 일정하게 익힐 수 있다고 하는데요. 쉽고 유머러스하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이 있는 과학 이야기. 곽재식의 먹는 화학 이야기를 만난다면 오늘 식탁이 조금 더 특별해지지 않을까요?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내 안에 기후 괴물이 산다인데요. 책은 우리 뇌부터 몸, 마음에 걸쳐 기후변화가 어떻게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지 신경과학, 데이터과학, 인지심리학을 동원해 설명하며 소리 없이 찾아와 인간을 수족처럼 부리는 기후 괴물의 모습을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휴식은 저항이다인데요. 착취 속에서 살아온 저자가 쇠뇌에서 벗어나 휴식을 통해 자신의 삶을 구하려는 시도에서 알게 된 점을 정리한 책은 하루에 단 1초만이라도 의식적으로 쉬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휴식이야말로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수단임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이 문장은 누구의 것인가인데요. 출판에서 시작된 저작권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기까지의 역사를 다룬 책은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몸집을 불려나간 과정을 생생하게 추적하며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일상 속에 녹아든 특별한 이야기들을 만나봤는데요. 가까이에 있지만 쉽게 지나쳤던 것들 속에서 새로운 호기심과 발견의 재미를 느끼셨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새롭고 흥미로운 책들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